거기 보시면 봅시다. 조직 차원 했을 때 조직 차원에서는 회사 모형, 그다음 쓰레기통 모형, 그다음 사이버네틱스 모형, 그다음 앨리스 모형이 있는데 시험에는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뭡니까? 앨리스 모형이죠. 그렇죠? 지금 쌤 36페이지 하고 있습니다. 36페이지. 최근에 거의 다 앨리스 모형은 거의 뭐 1.5년에 한 번씩 나올 정도로 3년에 2번 정도 나올 정도로 잘 나오고 있으니까. 자, 회사 모형은 어떤 모형의 연장선상이라고 그랬어요? 회사 모형은. 자, 회사 모형은 우리가 누가 주장했다 거기 마치 사이언트 이런 사람들이 사이먼의 만족 모형을 회사 모형으로 확대시켰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의의 봅시다. 마치와 사이언트가 개인적 차원의 만족 모형을 기업 조직 내부 차원의 의사결정에 초점을 맞춰 발전시킨 거다. 그렇죠? 지금 몇 페이지? 36페이지입니다. 유학집. 자, 거기에서 이런 회사 모형을 뭐라고 부른다? 연합 모형 또는 카네기 모형이라고도 부른다. 이것도 출제됐습니다. 자, 최고 관리자는 하위 조직 단위들이 완벽하게 통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현실의 기업은 최적화가 아니라 뭐다? 현실의 기업들은 만족화를 추구한다. 그렇죠? 왜? 말 그대로 모든 조직 단위들을 다 통제할 수가 없죠. 그래서 자, 거기 이제 회사 모형과 합리 모형을 비교했는데 뭐 아까 만족 모형 비교한 거 똑같습니다. 그냥 조직 차원을 확대시킨 거고 조직 모형과 회사 모형 그렇죠? 그래서 일단 사이먼의 모형을 조직 모형에 확대시켰다. 그 정도 알면 되고 복잡한 거 뺍시다. 그 정도까지만 알면 되는 거고 특징만 알면 돼요. 특징. 자, 회사 모형은 정책 결정 모형에서 개인 차원이 아니라 조직 차원에서는 조직 차원의 회사 모형은 뭐만 알면 된다? 회사 모형은 특징만 알면 된다. 그렇죠? 거기 특징에서 뭐라고요? 갈등의 준해결. 그렇죠? 갈등이 어떻게 되는 거? 거기 중요한데 정책 결정에서 관련 집단 요구가 모두 성취되기보다는 서로 나쁘지 않을 정도 수준에서 타협점을 찾는 그런 것을 뭐라 그런다? 준해결이라고 그런다. 그런데 회사 모형에서는 또는 실제 회사에서는 이런 준해결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죠. 쌤 270페이지, 우리 책 270페이지. 준해결 사례를 한번 거기서 읽어보고 넘어갑시다. 자, 500원 동전에 대한 형과 동생의 갈등. 자, 사례 요약. 느닷없이 방바닥에 떨어진 500원짜리 동전이 주인이 형인지 동생인지 알 수 없어 형제 간 주먹다짐 등의 심각한 갈등 상황이 봉착했다. 500원 가지고. 그렇죠? 자, 가족 내 형, 동생, 어머니가 이 문제에 관해서 연합체를 형성했고 연합부 대항과 수용, 시간을 두고 동생이 20세가 되는 해에 주인을 가리기로 한 어머니의 제안을 형과 동생이 수용했다. 완전히 해결했어? 아니면 20세 될 때까지 기다려라. 그래서 일시적으로 해결한 거죠. 이걸 준해결이라고 한다. 그래서 갈등의 준해결은 뭐냐? 잠정적 타협을 받아들여서 500원을 차지하는 형과 동생이 목표를 미래로 조정했다. 해결 절차는 둘 다 성인이 되는 해 결정하기로 미루었다.
결과 동생이 20세가 되는 해에 형제는 서로 배려하며 둘 다 500을 양보한다. 뭐 이런 것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을 준해결이라고 이야기한다. 이 정도. 준해결은 개념도 조금 알아두셔야 됩니다. 여기 자, 그래서 어떤 거라고 모두 자 집단들의 요구가 모두 성취되기보다는 서로 나쁘지 않을 정도의 사회점 이걸 알아두시면 되고 불확실성의 회피. 그래서 회사 모형은 불확실성의 회피라는 특징이 있는데 환경은 유동적으로 대안이 가져올 결과를 불확실한 것을 보아서 장기적 전략보다는 변화에 즉각 관리 반응할 수 있는 단기 계획을 선호한다. 그렇죠? 그래서 단기적. 우리가 1, 20년 후에는 어떻게 변하는지 어떻게 알겠어? 그렇죠? 그래서 6개월, 1년 이런 것밖에 안 되겠죠. 그다음 어떤 탐색을 한다고요? 문제중심적 탐색. 왜냐하면 시간과 능력의 제한 때문에 정책 결정되는 모든 사항을 고려하기보다는 딱 그 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 끄는 부분에 대해서만 고려한다. 그렇죠? 그 다음 조직의 학습. 그런데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적인 의사결정의 경험이 전수되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결정 수준이 개선되는 것, 이걸 뭐라 그런다? 조직의 학습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 정책 결정자의 경험이 축적됨에 따라 가장 효율적인 걸 매뉴얼로 만들어 놓겠죠? 그걸 뭐라고 부른다? 표준 운영 절차, SOP. 그렇죠? 이 SOP는 회사 모형하고 어디에서 나와? 사이버네틱스 모형에서 나옵니다. SOP. 그럴 때, 자, 선생님들, 문제가 이렇게 한번 나왔어요. 거기, 오늘 나눠드린 문제 중에서 7번 문제 한번 봐봐. 7번 문제. 어떤 모형이라고도 안 나오고, 조직의 의사결정에서 나타나는 특성에 대한 개념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이건 상당히 수준 높은 문제가 되는데 한번 정확히 문제를 풀어봐요. 그 문제를 7번 문제. 시간과 능력의 제약 때문에 정책 결정자들은 모든 상황을 고려하기보다는 특별히 관심을 끄는 부분에 대해서만 고려한다. 문제 중심의 탐색. 그쵸? 정책 결정자는 관련 집단들의 요구가 모두 성취되기보다는 서로 나쁘지 않을 정도 수준에서 타협점, 갈등의 준해결, 반복적인 의사결정의 경험이 전수되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 결정 수준이 개선되고 목표 달성도가 높아진다. 조직의 학습. 그쵸? 정책 결정자들의 경험이 축적됨에 따라 가장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정책 결정자의 방식을 마련하게 되고 이를 활용한 정책 결정이 증가한다. 우리가 표준 운영 절차 SOP. 그렇죠? 이런 식으로 문제가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회사 모형의 핵심은 뭐다? 갈등이 준해결되고 문제 중심으로 해서 탐색이 이루어지고 이런 과정에서 조직이 학습되고 점차 조직에서 결정들은 SOP에 의존하게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우리 쓰레기통 모형 우리 봤죠 이건? 뭐 할 때 봤어? 쓰레기통 모형은 이미 앞에서 뭐 할 때 봤어요? 킹덤의 정책 흐름에서 봤었죠. 정책의 창, 그렇죠? 그럴 때 자 쓰레기통 모형 한번 보겠습니다. 쓰레기통 모형. 자 쓰레기통 모형 할 때는 우리가 어떤 조직에서 많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조직화된 무정부. 조직되어 있긴 한데 굉장히 혼란스럽다는 거죠. 그럼 결국은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정책 결정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불확실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일어난 정책 결정. 그런 상태에서는 보통 합리적 정책 결정이 일어나겠어? 불합리한 의사 결정이 일어나겠어? 정책 결정이 일어나겠어? 불합리한 의사 결정, 정책 결정이 일어나는 거. 자, 그러면 혼란스러운 상태를 뭐라고 표현한다고? 저주가 된 무정부라고 표현한다. 그러면 저주가 된 문정부의 특징이 뭐냐? 이렇게 말하면 뭐라고 이야기하면 되겠어요? 불분명한 목표, 즉 문제성 있는 선호. 자, 뭐라고요? 문제성 있는 선호. 선호가 명확하지 않는단 말이야. 문제가 있단 말이야. 그렇죠? 거기 일관되고 확실한 우선순위가 있는 명확한 목표가 있는가 하면 불확실한 우선순위가 있죠. 불확실한 우선순위 보니까 우선순위조차도 생각하는 사람들에 따라 다 다르죠. 시간에 따라서 변해 안 변해? 변하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코엔이 가장 이렇게 혼란스러운 조직이라고 이야기했던 대학을 한번 보도록 하죠. 대학의 목표가 뭡니까? 대학에서 가장 선호한 게 뭡니까? 대학에서. 학문의 탐구 좋습니다. 우리 쌤이 학문의 탐구라고 했어요. 만약에 우리 대학에 있는 이론이라고 할 때 쌤은 뭐가 되겠어? 인재 양성. 제일 중요하다. 그런 뒤에 학문 탐구도 있어야지. 뭐 지금까지 먹고 살기 힘드는데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우리 쌤 같은 경우는 뭔 소리야? 대학이면 아무래도 학문의 탐구지. 시간 지나면 또 변해야겠지, 안 변하겠지, 또 사람. 변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문제성 있는 선호, 불분명한 목표고, 그 다음 거기에 있는 불분명한 이 유동적 참여자들이 시점에 따라서 변하면 안 변해. T1, T2, T3에 따라 변하죠. 자, 우리가 한번 볼까요? 대학도 월요일날, 화요일날 참여자들 보면 달라져, 안 달라져? 다 달라져 있죠. 그쵸? 그 다음 불분명한 인과관계, 즉 기술적 불확실성. 자, 우리 쌤 봐봐. 회사 같으면 어떤 기계에 얼마나 생산이 된다 딱딱 명확하지만, 자, 대학 같은 경우는 교수님이 어떤 교수법이 가장 어떻게 생산되고 뭘 많이 가르쳐주고 이런 게 없죠. 쌤들 다 무엇에 따라 다 교수님들 나는 이 교수님이 마음에 드는데 근데 똑같이 다 이 교수님이 마음에 든다고 안 하죠. 선호도가 또 다 다를 수 있죠. 또는 그 선생님이 가르쳐서 그런 성적이 나왔다고 이렇게 아는데 상당히 어렵죠. 쉽게 말해서 그 다음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교수님마다 교수법이 똑같아요. 다 달라요. 굉장히 다 다르죠. 그렇죠? 이런 것들 포함해서 뭐라 그래요? 불분명한 인과관계 또는 기술적 불확실성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자, 그러니까 보니까 명확한 기술은 딱 수산시가 명확하죠. A, B는 아니고. 근데 불분명한 기술은 수산 A, B, C 전부 다 물음표가 돼 있죠. 어떤 것이 잘 되는지를 잘 모른단 말이야. 그래서 교수법이 그렇게 굉장히 난무하는 거야. 사람마다. 자, 인성교육 어떻게 시켜요? 아마 사람마다, 교수님마다 다 다르게 말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단도 굉장히 어떤 게 좋은지 잘 모른단 말이에요. 다음 네 가지 흐름, 문제 흐름이 있고, 해결책의 흐름이 있고, 참여자 흐름이 있고, 의사결정의 흐름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자, 여기 봐봐. 불분명한 선호. 그 다음 인과관계가 뭐야?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불명확성. 그 다음 참여가 고정적입니까? 유동적입니까? 참여도 굉장히 유동적인 참여자라고 그랬죠? 이런 많은 조직에서, 그럼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정책 결정들은 어떤 걸 띈다?
문제들이 대학에서 보면 문제가 있다 그래서 바로 이 총장이 나서서 막 해결하고 그런 거 없단 말이야. 그대로 흘러가고. 그 다음 그런 것들이 또 해결책도 전혀 상관없이 흘러가고 있다. 참여자들과 선택기회가 우연히 한 통 속에 들어와야만 뭐 할 수 있다 그랬어. 정책이 일어난다 그랬죠. 제가 지난주 복사기 구입 문제 이야기 해줬죠. 우연히 한 통 속에 들어와야 된다. 이게 쓰레기통 모양이에요, 쌤. 쓰레기통 모양. 그래서 그러면 여기에서 의사결정 방식은 어떻게 일어나냐? 쓰레기통 모양에서 의사결정 방식은 거기 짐 빼기 작전이 있어. 탈피 작전. 마크 실력자에게 의존해서 휴회 등을 통해서 문제들이 스스로 다른 선택 기회를 찾아 떠날 때까지 기다리거나 날치기로 먼저 작전해버려요. 다른 문제들이 결부되기 전에 중심적인 문제를 해결을 재빨리 결정해버리는 것. 그런 방법으로 의사결정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회도 이런 결정 많이 일어나죠. 그렇죠? 다시 그냥 밀어둬. 짐 빼기. 안 해 그냥. 그 다음 어떻게 한다? 상대방 동의 없이 그냥 먼저 처리해버린다면 중요한 부분. 그래서 이거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짐 빼기 작전하고 날치기 작전. 이건 뭐하고 관련된다? 쓰레기통 모형. 그래서 거기 요약한 거 봐봐. 선생님 아까 저조가 된 무정부 상태라고 그랬죠. 그래서 저조가 된 무정부 상태의 특징은 선호의 불확정성, 기술의 불명확성, 참여자 유동성. 맞죠? 그런 4개의 요소. 기획, 문제, 해결책, 참여자. 사실 기획은 기획은 뭐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다고 그래서 기회 미안해. 선택 기회죠. 선택 기회. 이들 요소가는 독자적으로 간다고 그랬죠. 독자적으로 흘러간다고 그랬고 상호 추종하고 정책 결정 4개의 요소가 요연히 합류할 때 일어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런 것들만 잘 보면 돼. 쓰레기통 모형. 쓰레기통 모형도 대강 어떤 건지는 대강 알겠죠? 그렇죠? 그 다음 사이버네틱스 모형이다. 이건 여러분 자동 온도 조절기를 좀 생각하면 돼. 집에 자동 온도 조절기 있죠? 그거 어때요, 쌤? 추워지면 어느 정도 있으면 유일하게 그게 떨어지면 올라가지고 그렇죠? 그런 거 똑같이. 그럴 때 그걸 사이버네틱스라고 그러는데 시스템의 저와 통신에 관한 이론으로 인간의 행동은 역동적인 환경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루어지며 항상 특정한 목표를 염두에 두고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시스템공학의 사이버네틱스 개념을 응용해서 관료제에 이루어지는 정책 결정 상황과 과정을 단순하게 묘사하고 있다. 여기서 사이버네틱스에서 가장 중요한 말이 뭐가 있어? 거기 있는 것처럼. 여기서도 SOP란 말 많이 쓰죠? 자, 일단 특징 봐봐. 무목적적 적응 과정이라고 그랬어. 목적이 하나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목적은 변한다고 그랬죠? 일단 그 다음 단순화해서 불확실성을 통제. 다음 적응적 의사결정이 있고 적응적 의사결정에서 특히 어떤 걸 찾아낸다고? SOP. 우리가 자 온도를 맞춰놨는데 이거 시간 겨울 됐어. 지금 이 온도로는 안 돼. 그러면 온도를 어때? 높여놓죠. 집에서 자동 온도 장치해 놓으면 여름에는 그렇게 온도 되지만 겨울이 되면 또 바꿔야 되겠잖아. 이걸 적응적 조절이라고 그러고 정적 의사결정. 그러면서 도구적 학습과 시행착오적 학습이 일어난다. 자, 시행착오적 학습은 한마디로 어떤 걸 말해요, 쌤? 거기 있는 것처럼 인과적 학습이 아닌 도구적 학습, 시행착오적 학습이 일어나에 의존한다. 시행착오는 실제로 해보고 나서 시행착오를 겪어서 바꾸는 거. 그러니까 실제 부딪혀서 바꾸는 거. 그렇죠?
자, 도구적 학습도 마찬가지. 시행착오, 이건 뭐, 원래는 션다이크의 시행착오설, 그 다음 스키너의 도구적 학습, 또는 또 스키너의 이 조작적 조건 형성, 여기서 나온 말들인데, 뭐 크게 이것까지는 알 필요는 지금까지는 없고, 그냥, 시행착오에서. 왜냐면, 이 계속, 10도로 해놨다 합시다, 여름이라. 근데 서서히 가을 되고 이렇게 되니까 서서히 인간이 뭐예요? 추워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느껴서, 이 온도로 안 되겠네 해서 30도로 올렸더니 너무 또 더워. 그럼 좀 내려야 되겠죠? 20도래.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뭐다? 시행착오적 학습이란 말이에요. 내가 경험해 보면서. 도구적 학습은 어떤 걸 해보고 나서, 이를테면 이런 거였어요. 자, 학생이 처음 학교를 갔는데 뭘 해야 될지 잘 몰라. 근데 인사했더니 선생님이 칭찬해줘. 그럼 인사는 해야 되겠구나. 수업 시간 떠들었어. 그랬더니 선생님 혼내. 떠들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는 걸 도구적 학습이라고 그래요. 그럼 실제로 어떤 걸 해보고 나서, 거기 뭐다. 내가 이거 온도를 맞춰놓으니까 따뜻해. 그러면 어떻게 돼? 이 온도 해야 되겠다. 온도를 맞춰놔도 여전히 추워. 그러면 어떻게 한다? 온도를 올리겠죠. 이런 것들을 도구적 학습이라고 해요. 즉 행동주의에서 일어나는 학습들을 이야기합니다. 사이버넥스. 그래서 실제로는 거기에 제가 그림 그려놨는데 경로 있잖아요. 크루즈 미사일의 운항 원리에서 있었죠. 그렇죠? 처음에는 이 유치를 맞춰놓고 목표를 맞춰놓고 목표에 대해서 뭐가 돼? 서서히 이렇게 조절하면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죠? 조직의 현재 위치 같은 걸 이렇게 쭉 조정하면서 이루어진다. 자, 그 다음 특히 이 모형의 특징은 피드백이죠. 그러니까 목표를 정해놓고 쭉 하다가 안 되면 계속 이렇게 피드백해서 이 목표도 수정되고, 그렇죠? 그래서 목표에 대한 피드백. 시험에서는 거의 안 나왔지만 여기서도 역시 사이버네틱스는 거기 스타인브루너라는 사람이 만들었고 도구이 어떻다? 적응적 의사결정의 SOP, 그 다음 도구적 학습 또는 시행착오적 학습, 이런 용어들만 다 알아두면 되겠죠. 어떻든 불확실한 시대에 단순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자, 목표를 정해놓고 대안들이 쭉 있으면 이 대안들은 뭐 어떻게 한다고? 실제 해봄으로써 시행착오를 겪음으로써 어떤 일정한 목표를 놔두고 해봄으로써 또 목표들을 계속 수정해 나간다는 거죠. 또는 경로를 이렇게 수정해 나간다. 그 다음에 앨리스 모형 시험이 나오니까 잘 나오니까 여기까지 한번 문제를 보고 앨리스 모형은 이걸로 한번 볼 겁니다. 앨리스 모형은 실제로 중요하니까 이걸로 볼 겁니다. 앨리스 모형까지 보고 문제 풀어볼까요? 지금들 안 헷갈리겠어? 그래요? 문제 풀고 합시다. 자,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앨리스 모형 빼고. 자, 거기 2번 문제. 쓰레기통 모형. 2번에 쓰레기통 모형이 있습니다. 쓰레기통 모형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1번은) 일단 틀렸죠. 조직 구성원의 응집성이 아주 강한 혼란 상태에 있는 조직에서 의사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응집성이 강합니까 약합니까? 약해져. 아까 조직 안에 무정부라고 그랬습니까? 그다음 2번 불명확한 기술은 조직에서 의사결정 참여자의 범위와 그들이 투입되는 에너지가 유동적이다. 불명확한 기술이 아니라 유동적 참여를 말하죠. 쓰레기통 모형 의사결정 방식은 끼워넣기, 밀어두기. 맞죠?
문제성 있는 선어와 목표와 수단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이건 불분명한 방법이라고 그랬죠. 또는 불명확한 기술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1번은 이렇게 바꿔야 돼. 1번은 응집성이 약한 이렇게 바꿔야 되고, 2번은 앞에 유동적 참여는 이렇게 바꿔야 되고, 4번은 불명확한 기술은 이렇게 바꿔야 돼. 자, 3번. 와, 이건 조직 차원 아닌데. 이건 3번 조직 차원 아니죠? 개인 차원이죠. 3번은 박스속은 뭘 말하고 있어? 3번 박스속은 뭘 말하고 있어? 3번 박스속은 어떤 걸 말하고 있어요? 이거 맞아요, 틀려요? 합리 모형. 맞아요, 틀려? 3번은 박스속은. 자, 정책의 본질이 미래지향적 문제 해결에 있고 정책 결정의 가치 비판적 발전 관해에 기초한 가치지향적 행동 추구 중요성을 고려할 때 매우 중요한 의의가 있다. 대안을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이 명확해야 한다. 기존 정책이나 사업 매몰 비용으로 인해 현실 적합성이 떨어지는 한계가 있다. 즉 우리가 이런 한계를 이야기한 것이 합리 모형이죠. 그쵸? 자, 합리 모형. 거기 박스속은 합리 모형을 이야기한다고. 그러면 1번, 2번, 3번, 4번에서 합리 모형을 찾으면 되겠죠? 합리 모형 1, 2, 3, 4에서 어떤 것이 합리 모형이었어요? 자, 1번은 어떤 거였어요? 1번 사이버네틱스 맞죠? 2번은 쓰레기통 모형 맞죠? 3번은 준해결 이야기하니까 회사 모형 맞죠? 4번은 합리 모형 맞죠? 그럼 답은 몇 번? 4번. 아, 우리 쌤도 아직 박스속 같은 걸 이해를 잘 못하구나. 자, 알았습니다. 자, 우리 쌤이, 자, 쌤 제일 갸우뚱 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서 뭐 때문에 합리 모형이 갸우뚱했어? 박스 속에서? 미래 지향적 문제 해결이란 건, 그러니까 모든 대안들을 다 검토한다고 그랬잖아. 그죠? 자, 그 다음 6번 사이버네틱스 의사결정 모형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는 것. 사이버네틱스 뭐하고 똑같다고 생각하면 되겠어? 만족 모형하고 똑같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사이버네틱스 만족 모형이 아니라 미안. 사이버네틱스 모형도 역시 어떤 거라고 그랬어? 우리가 자동 온도 조절기 같이 단순화한다고 그랬죠? 단순화한다고 그랬어. 그러면 다음 몇 번이 틀렸어? 자, 우리 쌤이 한번 대답해봐. 몇 번? 2번이죠? 광범위하게 대안을 분석할 수는 없죠. 그렇죠? 아까 시행착오 직접 해보고 바꾼다 그랬잖아. 해보고 바꾸는 건데 어떻게 많은 대안들을 광범위하게 탐색할 수 없겠죠? 그 다음
거의 없네. 자, 앨리스 모형. 앨리스 모형은 기본적으로 어떤 겁니까? 여기 기본적으로 앨리스는 미국의 자, 먼저 조금 40페이지 보면서 미국에 있어서 쿠바 미사일 위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걸 앨리스는 세 가지 모형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어떤 거? 합리, 그다음 조직 과정, 관료 정치. 그쵸? 자, 그러면 여기 한번 오늘 나눠드린 거 4페이지 한번 볼까요? 앨리스 모형은 조금만 이것만 잘 미국 쿠바 위기를 어떻게 설명한지만 잘 알면 되겠죠. 그렇죠? 자, 시험에는 가장 많이 나오는 거니까 한번 잘 보시면 1962년 10월 16일부터 쭉 나와 있죠. 4페이지, 오늘 나눠드린 거 4페이지. 미국과 소련 사이에서 쿠바에서 건설 중인 핵미사일 기지를 둘러싸고 큰 위기가 있었다. 그렇죠? 자, 그러면 그때 어떤 정책 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그 뭐랬습니까? 쿠바 혁명으로 1959년 정권을 잡은 카스트로 정권은 미국과 외교적으로 적대적이었고 소련과 우호적인 관계였다. 소련이 당시 수장인 호르츠초프는 국내 정치적 위기를 모면하고자 쿠바에 핵미사일 기지를 건설하고 했다. 이러한 사실을 공군 전투를 통해 알게 된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이 어떻게 대응할지 결정해야 했다. 그렇죠? 그래서 왜냐면 알다시피 미국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미국이 있으면 여기가 쿠바가 있어요. 쿠바가. 여기다가 핵미사일 하면 미국이야 완전히 전 국토가 뭐가 되겠어? 핵미사일에 그렇죠. 영이 다 번영이 돼버리겠죠. 지금 북한도 미국을 사정거리로 두려고 맨날 그거 느리고 있잖아. 굉장히 큰 위기가 있어요. 그럴 때 케네디 정부는 여러 가지 대안을 가지고 있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외교적 압력, 카스트로와 비밀 교섭, 외과 수술 형태의 공중 폭격, 전면 공격, 해상 공세 등이 고려됐다. 대안은 각각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었다. 최종적으로 케네디 대통령은 쿠바 주변 공해에 대한 해상 공세와 소련 선박 검열을 발표하였다. 소련은 쿠바의 핵미사일 기지를 철거하고 위기는 회피됐다. 이런 과정에서 케네디 대통령은 소련의 핵미사일과 기지를 철거하지 않으면 소련과 전면적으로 불사하겠다는 메시지를 표명했다. 소련이 미국이 쿠바를 침공하지 않는다는 것을 약속하면 핵미사일을 철거하겠다는 제안을 하였고 미국은 이를 받아들였다. 자, 그래서 한라인 설치했다. 그렇다면 여기서 몇 가지 의문을 제시할 수 있다. 소련은 왜 핵미사일 기지를 쿠바에 설치하려고 했을까? 미국은 여러 대안 중에서 왜 해상 공세를 선택했을까? 소련은 왜 기지를 철거했을까? 미사일 위기의 교훈은 무엇인가? 앨리스는 세 개의 모형을 중심으로 몇 가지 설득력 있는 분석을 제공했다. 그렇죠? 그럴 때 제일 먼저 합리적 행위자 모형. 지금 뭘 했다고요? 해상 봉쇄했습니다. 해상 봉쇄라는 정책 결정을 했어요. 그럼 소련의 선박을 검색하는 거 이런 걸 했단 말이야. 이런 정책 결정이 왜 일어났는가? 그렇죠? 그럴 때 먼저 합리적 행위자 모형은 합리적 행위자 모형에서 합리적이란 명시적인 제약에 따라서 일관된 가치를 극대화하는 선택을 의미한다. 즉 국가는 합리적 의사결정을 하는 통일된 하나의 행위자로서 국익의 관점에서 가장 합리적인 선택지를 고른다. 첫째, 합리적 행위자 모형은 국가를 분석을 기본 단위로 한다. 이때 국가는 합리적인 전략적 목적을 극대화하는 행위를 선택한다.
둘째, 합리적인 하나의 정책 결정자로 관여하는 국가는 일련의 명확한 목표, 인지된 대안에서 받은 결과에 대한 통일된 예측을 한다. 즉, 그렇다면 지금 합리모형적 정책 결정을 하고 있죠. 그렇죠? 그런 측면이 있었다 없었다. 쿠바 사태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는 전략적 문제에 직면하면 자신의 목표와 목적에 비추어 최고의 결과를 가져오는 대안을 선택한다. 자, 이걸 한번 적용해 볼까요? 이 모형은 미국과 소련은 그 위에 국가의 주요 목표는 국가 안전보장과 국익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모형은 미국과 소련은 명확한 목적을 지니고 정확하게 충분한 정보에 근거해서 각 선택가 가져올 결과를 예측하고 최선에 대한 선택하였던 과정에서 해상봉쇄와 기지철거 결정을 설명한다. 합리적 행위자 모형에 따르면 해상봉쇄는 여러 개의 대안 중에서 가장 합리적인 선택지였다. 그럼 이건 뭘로 설명할 수 있네? 미국이 해상봉쇄한 이유는 미국에서 쭉 여러 대안들을 보고 나서 가장 합리적인 대안을 선택했다는 거죠. 자, 여러 개의 대안 중에서 공군이 선언한 외과 수술 형태의 공중폭력을 한다면 기지 내 소련인을 공격할 뿐만 아니라 기지 밖의 소련인도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특히 사전 경고를 받지 않는 상태에서 진주만 기습을 당했던 미국은 사전 경고 없이 상대방을 공격하는 건 상상하기 힘들었다. 물론 해상봉쇄도 국제법 위반한 비판, 서베를린 문제 등이 제기됐지만 나름의 장점이 있었다.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사의 굴욕적인 패배는 핵전쟁의 선택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해상봉쇄는 합리적이고 유리한 선택지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국가가 통일된 하나의 행위자라고 해도 그 결정이 충분한 정보의 근거였다고 말하기 어렵고 합리적 행위자 모형으로 설명할 수 없는 상황이 있다. 예를 들어 쿠바 미사일 기지는 미국의 정찰에 노출될 정도로 왜 허수아비로 관리되었을까? 이거 봐봐요. 미사일 기지를 건설하는데 왜 여기서는 발견되는지 이 모형으로는 합리자 모형으로는 설명 못 해주죠. 합리 모형으로 왜 발견됐을까? 아무리 봐도 소련 입장에서 뭐 합리 모형은 뭐야? 여러 가지 대안 중에서 이게 발견된데도 놔두는 게 대안일 수는 없을 거 아니야. 그래서 그거 설명해 봅시다. 그거는 어떤 걸로 설명이 가능하다? 조직 과정 모형으로. 조직 과정에 따르면, 과정 모형에 따르면 정보 행동은 표준적인 양식에 따라 기능하는 거대한 조직의 산출이다. 각 조직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행동하며 그런 행동의 총합이 정부 행위가 된다. 즉, 현재 조직의 절차는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정부 지도자가 선택할 수 있는 결정의 범위를 설정 제한하며 정부가 어떤 결정을 한 이유를 설명할 때 조직 내부 조직 과정을 중시한다. 조직 과정 모형 한마디로 그러니까 SOP적인 결정을 한다는 거야. 정부는 현존한 여러 조직으로 구성되며 하나의 행위자로 할 수 없다. 여기서는 행위자는 정부 지도자를 정점으로 느슨하게 결합된 조직의 집합체이다. 인지되는 문제는 여러 가지 조직으로 분할되고 그것에 맞춰 권력도 나눠진다. 따라서 각 조직이 책임지는 문제 범위는 줄어들며 조직의 파벌주의가 조장된다. 각 조직의 목표는 실행할 수 있는 과업이 무엇인가를 규정하는 제약이다. 자, 조직에 배정된 임무와 예산 배분 측면에서 규정되는 조직 보존이 주요 목표로 할 수 있다. 정부를 구성하는 조직은 나름의 표준 운영 절차에 근거해서 정해놓은 방식으로 행동한다. 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표준 운영 절차가 필요하고 특정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조직은 표준 운영 절차의 집합체로 구성되는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특정 활동에 연관되는 복수 프로그램 리스트가 프로그램 목록이다. 이때 프로그램은 특정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바꾸는 것이 곤란하다. 셋째, 표준 운영 절차 프로그램 근거에는 조직의 집합체로서 정부 활동 문제에 대해서 성견 지명을 가지고 유연한 대응을 할 수는 없다. 조직 행위는 주로 관행에 따라 결정된다. 그렇죠? 즉 그때 예를 들면 밑에 봐요. 예를 들면 소련은 비밀리에 미사일을 쿠바에 운송하고 건설 현장으로 운반하였는데 미사일 기지를 건설하면서 건설 현장에서 유정시설을 활용하지 않았다.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쿠바에서는 여러 가지, 쿠바에서 기지 건설을 담당한 조직은 소련의 전략 로켓 부대였다. 그런데 그 부대는 소련 국내에서 기지를 건설하였었고, 기지 건설을 유지하는 것은 그들 부대의 정해놓은 표준 운영 절차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렇죠? 왜냐면 소련에다가 미사일 기지 건설할 때는 소련 땅덩어리가 엄청 큰데 어떻게 뭐하게 유장해? 그냥 하면 되겠죠. 그러면 그걸 이 쿠바는 적은 땅덩어리고 여기서 감시한다는 걸 깜빡 잊어버린 거야. 왜냐하면 그건 매뉴얼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미사일 기지할 때 유장 시설 설치하는 거 매뉴얼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그걸 설치 안 하고 하다 보니까 여기서 비행기가 전투기가 뭐 하다가 여기 이 비행을 하다가 발견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자, 그런데 그 부대는 소련 국내에서 기지를 건설하였었고, 기지 건설 유장한 것은 그들 부대에 정해놓은 표준 운영 절차에 해당하지 않았다. 그 결과 미국 쿠바에 설치하는 미사일 기지를 발견하게 됐다는 것이다. 점증지도 이러한 조직의 표준 운영 절차로 간주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지금 미국의 쿠바 사건 중에서 한 가지 문제, 두 가지를 지금 설명할 수 있었어. 첫 번째는 합리성 모형으로 설명할 수 있었죠. 두 번째는 조직 과정 모형으로. 이건 뭘 설명했어? 왜 해상 정찰 중에 발각됐을까? 발각이 안 됐으면 이미 건설됐겠죠? 를 설명해 줄 수 있단 말이야. 그럼 대부분의, 나중에 보겠지만 대부분의 우리나라 정책들도 앨리스 모형으로 설명이 어느 정도는 가능한 것들이 많이 있단 말이야. 자, 세 번째. 또 하나 봅시다. 관료정치 모형이야. 관료정치 모형. 관료정치 모형은 조직 과정 모형에서 정부의 행동은 통일된 지도자 그룹에 의해서 부분적으로 조정된 정치적 산출이라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조직의 상층부를 차지하는 지도자는 하나의 통일된 그룹이 아닐 수 있다. 지도자 사이의 권력은 공유되며 각각 다른 이익을 지닌 그룹 사이에서 타협 협상 등을 통해 정책이 결정된 측면이 있다. 관료정치 모형은 정부 결정과 행위에 큰 영향을 주는 행위자를 정치 게임의 선수라고 가정한다. 이 선수들은 공직에 있다. 그렇죠? 자, 둘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선사에서 밀고 당기기를 통해서 만들어진 정치적 과정 결과로서 정부 행동을 분석하고, 관료 정치 사례는 아주 복잡하게 일반적 명제를 형성하기 어렵다. 이걸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9페이지 보면 관료 정치 모형을 쿠바 미사일 유기에 간략하게 적용해보자. 거기 9페이지. 케네디 대통령의 명령으로 국가안전보장회의가 개최됐을 때 회의에 참석한 14명은 하나의 통일된 의견을 내놓지 않았다. 처음에는 외과 수술의 형태의 공중폭격이 제시됐고 대통령도 이 제안을 선호했다. 그러나 케네디 측근인 국방부 장관, 법무부 장관 등은 이 제안에 반대했다. 이 제안에 찬성한 사람은 합장의장 등 군 관련 인사들이었는데 여기에는 대통령이 동맹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포함되지 않았다. 게다가 공중폭격이 쿠바 미사일을 완전히 철거하는 보증도 없었다. 최종 결정 이전에 다수가 해상봉쇄를 주장했으나 합의가 도출된 과정은 복잡했다. 밀고 당기기, 지도, 격려 등 다양한 형태가 나타났다. 쿠바 미사일 위기의 경우 행위자가 정부 내에 머물지만 정부의 이익 집단까지 포함하면 다원적 집단이 밀고 당기기에 따른 정책 결정 과정과 중첩되는 모형으로 할 수 있다. 관료 정치 모형과 같이 정책 결정 과정에서 이익을 고려하고 정책 결정 배후에는 그것으로 이득과 손을 배우는 행위자들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여러 정책 결정 모형으로 설명이 가능해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이제 무슨 뜻인지는 대강 알았을 거고, 자, 선생님 봐봐. 여기에, 자, 여기 쿠바에 미사일 기지를 건설했어. 건설하는 것을 정찰 중에 발견했어. 발견하고, 이 어디에서, 백악관에서 14명이 회의를 했어. 그래서 해상 봉쇄를 하게 됐어. 그런데, 자, 합리모형처럼 여기 모여있는 사람들이 다
전부 다 A안, B안, C안, D안들을 만들어서 전부 다 BC 분석 다 해서 가장, 그러니까 BC 분석은 여러 가지 위험 요인 같은 거 다 고려해서 해상봉쇄가 가장 좋다. 이렇게 이른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여러 대안 중에서 가장 무슨 대안은 선택됐어. 합리적인 해상봉쇄는 선택됐어. 그러면 해상봉쇄가 선택된 것만 보면 합리모형으로 설명이 가능하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의견이 아까 있었다고 그랬잖아. 자, 아까 합참의장은 자, 같이 공격해버리자. 미사일 기지 거기 파괴시켜. 거기만 파괴하자. 딴 데 파괴하면 전쟁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거기만 미사일 기지만 파괴하자. 그게 처음에는 강력히 떠올랐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서로 일치하고 있어서 하면 관료들이 전부 달랐어. 자기 군인들은 아무래도 군사적인 걸 해야 자기가 뭐 할 수 있어? 힘이 더 커지고 자기가 인정받고 더 국민들에게 지지를 받을 수도 있겠죠. 군인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모든 관료들이 생각을 해봐. 자기 예산 많이 따오고 자기가 인정받을 수 있고 이런 것들 선택하려고, 비난 피하려고 그런 것들 선택하려고 하겠어, 안 하겠어? 하겠잖아. 그렇죠? 그런 것들은 우리가 합리모형으로 설명이 돼안돼. 그래서 하나 그걸 설명하는 것이 관료 정치 모형이란 말이야. 그런데 아니 왜 여기 있는 것들을 해상 전차를 하고 있는데 발견됐을까? 보통 미사일 기지 같은 거 많이 우리가 알다시피 미국 지금이야 뭐 유성에서 보겠지만 60년대야 그런 것이 없으니까. 자, 지금 그런 거 뭐 유성 같은 거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미사일 핵무기 시설 할 때 지하 동굴에다 하고 못 보게 하고 막 그러잖아. 그쵸? 근데 세상에 미사일 기지하는데 위장막도 안 쳐놨단 말이야. 이제 안 보이게. 그쵸? 그건 왜 그렇다? 아니 쿠바는 자기들 나라에서는 땅덩어리도 크고 자기들은 미사일 기지 세운데 위장시설 세울 필요 있어 없어? 여기 있는 사람들이 여기 와서 설치를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기 메뉴에는 SOP에는 위장시설 설치하는 게 없어 그냥. 그러니까 여기 와서 똑같이 뭐 하겠어. 없이 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해상정찰에서 걸린 거죠. 그러면 이 모든 문제는 어떻게 여기 이르기까지 여기 해상봉쇄에 이르기 쿠바 위기를 끝낼 때까지 모형을 설명할 때 그 과정을 설명할 때 어떻게 설명하면 되겠어? 해상봉쇄가 내려진 건 합리모형으로 설명하면 되겠고 이때 많은 서로 간의 그 의견들, 충돌들이 있었고, 이것들이 협의하는 과정 속에 이루어진 것을 관료정치 모형으로 설명하면 되겠고, 여기 쿠바에서 이렇게 발견된 것을 뭘로 설명하면 되겠어? 조직 과정 모형으로 설명하면 되겠다, 이 말이야. 이해됐어요, 쌤? 이해됐어? 그러면, 거기 이제 이걸 이해하고 한번 합리 모형 일단 들어봅시다. 자, 거기 합리모형, 모형 1이 있죠? 개인적 차원에서 합리모형을 집단으로 결정하는 국가 정책에 유치했고, 정책 결정자는 국가 또는 정부는 잘 조정된 유기체로서 합리적으로 단일체적인 결정자이다. 여기 모형에서는 그렇게 가정할 수밖에 없겠죠? 일관된 선호, 일관된 목표, 일관된 평가 기준을 가지고 정책을 결정했다. 합리적 결정, 조직 구성원 또는 참여자들은 주어진 목표를 극대화하는 합리 결정을 한다. 정책의 일관성, 참여자들 간의 응집성 목표에 대한 공의감이 강하다. 조직 적용 계층에는 조직 전반에 걸쳐 적용이 가능하다. 그렇죠? 자, 이 합리 모형을 뭐하는데 적용할 수 있겠다? 해상 봉쇄하는데, 그렇죠? 그다음 조직 과정 모형, 사이먼, 마치 사이언트 등의 조직 모형과 회사 모형의 논리적 개념을 그대로 이용해서 모형을 구성했다. 정책 결정의 주체는 정부를 느슨하게 연결된 하위 조직들의 연합체로 간주한다. 기능 권위를 가진 하위 조직들의 의사결정의 주체가 된다. 봐봐. 여기 한번 봅시다. 위장막 설치하지 않기로 결정한 건 뭐 위에 대통령이 있습니까? 소련의 대통령이 있어? 그때는 소련이 호르츠초프가 결정한 건 그런 거 아니죠? 미사일 기지에 있는, 이 기지에 있는 사령관이 결정했겠죠?
그러면 거기 있는 것처럼 여기서는 조직 과정 모형에서는 정보가 느슨하게 연결된 하이절트의 연합체죠. 아니 그냥 대통령이 딱 결정한 게 아니라 여러 조직들이 그때그때 결정한다는 거잖아. 이해가 돼, 안 돼? 이해가 돼야 되는데. 쌤 줘라? 쌤 줘라? 이해가 돼, 안 돼? 안 돼? 이거 어떻게 하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하면 되겠죠? 자, 일단 이해가 안 되신 분, 이해가. 자, 조금 더 설명을 조금 다 자세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 합리성이 제약되어 있고 합리적이지 못하잖아. 그쵸? 그 다음 방금 같이 표준 운영 절차에서 움직인다고 그랬죠. 그 다음 관료정치 모형 봐봐. 관료정치 모형. 정책 결정자들은 참여자들 간의 갈등과 타협, 흥정에서 이루어진 정치적 활동으로 설명하는 의사결정 모형이다. 정책 결정의 주체는 정부를 독립적 개별적 행위자의 집합체로 관조하고 독립 재량권을 가진 참여자들 개개인의 의사결정이 주체가 된다. 아까 이야기했던 합참의장, 국방부 장관, 외무부 장관 전체가 주체자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결정을 했어? 거기 있는 것처럼 정치적 결정한다는 거야. 집단의 목표, 하위 집단의 목표, 개인의 목표가 혼재되어 참여자들과 응집성이 매우 약하다. 아까 합참의장하고 외교부 장관 같은 국무부 장관 같은 경우는 별로 응집성 같은 게 없었으니까 서로 간에 뭐 다른 주장했겠죠. 개개인 자신의 지닌 정치적 장을 이용해서 정치적 게임 규칙에 따라 목표를 달성을 위해 노력한다. 자기가 조금 더 이득 볼 수 있도록 한다는 거야. 조직 적용 계층에는 조직의 상위 계층에 주로 적용되겠죠. 법령이 적용하죠. 자, 우리 쌤 모른다니까 다시 한 번만 더 설명해 보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 쌤 아주 차분하게 이 부분을 읽어봐. 그냥 쌤 이거 빼고 읽어. 그냥 앞에 설명을 빼고 합리 모형을 빼고 그냥 사례만 읽어봐. 사례만 읽어보면 왜 이 사례들이 일어났는지, 그쵸? 설명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쵸? 자, 다른 쌤들은 좀 이해가 돼요? 그래도 제가 읽어본 것 중에서 앨리스 모형을 제일 이해하기 쉽게 했다고 생각해서 제가 분량이 좀 되지만 가져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쌤들이 한번 잘 읽어보시기 바라요. 이것도 이해 안 하고 외우면 돼. 근데 외우면 나중에 기억 잘 안 나니까 이해하라고. 자, 일단 식사 시간 갖고 오후에 이걸 기초로 해서 한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